사랑은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끝내 부숴버렸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당신의 마음 한쪽을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잊힌 이름 하나를 오늘 다시 불러주시는 일입니다. 나는 배신당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흙이 손에 달라붙지 않았고 조각칼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감정이 이미 나를 떠났다는 것을 나는 조각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내 작업실에 오지 않았고 편지에 답하지 않았으며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사랑받는 법이 아니라 버려지는 감각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식는 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이 새듯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조각들은 점점 서로를 잃어갔고 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나 자신마저 놓쳐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내 것이었고 무엇이 그의 것이었는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문 속 저 손은 누구의 것인가? 저 표정은 누가 만든 것인가? 세상은 모두 그의 것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내 숨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864년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 페르 앙타르드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루이 프로스페르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 루이즈는 엄격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여자가 조각을 한다는 것은 마치 여자가 번개를 손에 쥐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흙을 만질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형태를 빚어낼 때만 내 안의 혼란이 조용해졌습니다. 5살 때부터였습니다. 비 온 뒤 진흙을 주물러 새와 꽃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흙장난을 하면 못 써.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 폴은 시를 썼고 나는 흙을 주물렀습니다. 우리 남매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다른 언어를 배웠습니다. 폴은 말했습니다. 까미유, 넌 손으로 기도하는구나. 맞았습니다. 조각은 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돌을 올릴 줄 아는 아이야. 이 아이에겐 재능이 있어. 그 말 하나가 나에게 세상과 맞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12살 때 나는 이미 작은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런 걸 만들다니.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조각가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불명예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집도 못 갈 텐데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도 조각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리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살. 1883년. 나는 파리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파리로 발령받으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마다 예술가들이 있었고 갤러리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는 국립 에콜대 보자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받지 않습니다. 문전박 대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들만 모인 아카데미 콜라로시에 등록했습니다. 몰래 그러나 치열하게 배웠습니다. 남자 조각가들은 대리석과 청동을 자유롭게 다뤘지만 여자들에게는 석과 점토 정도가 허락되었습니다. 여자 손으로 대리석을 깎는다고? 힘도 없는 것들이. 무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도 조각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손이 만든 형상 앞에서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정말 여자가 만든 건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조각이 누군가의 눈을 사로잡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눈은 오기스트 로댕의 것이었습니다. 1883년 가을 24살의 나는 그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로댕은 이미 유명한 조각가였습니다. 43살. 청동시대로 명성을 얻은 거장.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작품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내 작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5분, 10분. 그는 아무 말 없이 작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다는 감각. 그것을 나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군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특별합니다. 그는 나를 제자로 받아들였고 나는 그를 스승으로 불렀습니다. 까미유, 당신은 재능이 아니라 천재입니다. 그는 나를 재능이 아닌 천재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인지 몰랐습니다. 로댕의 작업실에서 나는 그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순수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예술로 이어진 관계. 우리는 함께 조각했고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지옥의 문에 수십 개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초기 스케치도 내가 그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건 언제나 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로댕의 천재성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까미유, 당신은 내 뮤즈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조각할 수 없어요. 처음으로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예술과 사랑이 동시에 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에 갔고 함께 비평을 나눴으며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나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세계에는 늘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로즈 베레. 그녀는 로댕과 20년을 함께 산 오랜 동거인이었습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그의 여자였습니다. 나는 그림자였습니다. 숨겨진 연인이었습니다. 파티에 갈 때 그는 로즈와 함께 갔습니다. 신문 인터뷰를 할 때 그의 곁엔 로즈가 있었습니다. 나는 작업실에서만 그의 연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나를 제자라고만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내 조수입니다.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죠.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제자입니까? 연인입니까? 아니면 잠시 쓰다 버릴 영감입니까? 그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예요, 까미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재이기 전에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당당히 그의 곁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사랑의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1892년 나는 30살이 되었습니다. 로댕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각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던 이야기들을 돌과 청동에 새겼습니다. 사쿤탈라를 만들 때 나는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는 모습. 그것은 애원이었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작품 속 여자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왈츠에는 사랑에 휘말린 인간의 어지러움을 담았습니다. 춤추는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이렇게 아픈 게 사랑인가요? 그리고 성숙의 시대를 만들 때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떠나 나이 든 여자에게 돌아가는 장면. 로댕과 나 그리고 로즈.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고백이었으며 저주였습니다. 나는 그 작품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야. 이건 예술이 아니라 사적인 고백이야. 너무 솔직한 감정은 언제나 외면당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1892년 겨울. 나는 임신했습니다. 로댕의 아이였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이제야 그가 로즈를 떠나 나를 선택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까미요. 우리 둘 다 작품에 집중해야 할 때야. 아이는 나중에. 나중이란 언제입니까? 나는 울며 물었습니다. 언제요? 언제가 되면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는 다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언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1898년 34살. 나는 로댕과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거짓말도. 그 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후원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로댕이라는 이름 뒤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성 조각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누구의 제자냐? 누가 도와주느냐? 내 작품을 보고도 사람들은 먼저 물었습니다. 로댕이 도와줬나요? 로댕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데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내 영혼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혼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리 없어. 점점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디어가, 내 손길이 그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옥의 문 속 많은 형상들. 생각하는 사람의 초기 구상. 키스의 포즈. 그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제안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로댕의 작품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가 내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나는 편지를 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망상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에 미친 여자의 집착, 질투에 눈먼 제자의 헛소리. 아무도 내 편에서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시회를 열어도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니, 미쳤다고 불리게 만듭니다. 나는 작업실 문을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내 작품을 훔쳐가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쳤습니다. 문에 자물쇠를 여러 개 달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런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1913년 3월 12일, 49살. 나는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오빠 폴이 서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까미우는 위험합니다. 자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는 끌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진단했습니다. 피해망상과 정신분열 증세. 하지만 석 달 후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퇴원해도 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조각을 해야 합니다.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이 제가 나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왜 날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침묵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답니다. 딸이 돌아오면 우리 가문의 불명예다. 폴은 말했답니다. 누나는 가족의 수치다. 나는 30년을 조각 없는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흙도 돌도 도구도 없이 손은 남아 있었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손가락으로 허공에 형상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또 허공에 뭘 그리네. 나는 조각가였습니다. 손에 도구가 없어도 나는 조각가였습니다. 편지에 나는 썼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느꼈을 뿐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30년.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이 병원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1943년 10월 19일. 나는 조용히 죽었습니다. 79살이었습니다. 신문 한 줄도 없었습니다. 부고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공동묘지에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조각가 까미우 클로델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까미우 클로델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독립된 예술가였으며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천재였다고. 1984년 죽은 지 41년 만에 프랑스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모아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였는지를.
이게 모두 그녀 혼자 만든 거였어. 로댕보다 뛰어난 작품들도 있네. 2017년 파리 로댕 미술관 맞은편에 카미우 클로델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로댕의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카미우 클로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그녀를 살게 했고 그 사랑은 그녀를 끝내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조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흙이 없어도 그녀는 마음으로 조각했습니다. 그것이 한 예술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댓글로 따뜻한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그 말 한 줄이 이름 없이 사라진 예술가에게 늦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을 너무 깊이 믿었던 한 조각가의 기억을 우리는 이제 함께 기억하고 있으니까요.